오늘 고해한 놈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것이냐, 바로 지식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게 될 것이오. 지식재산? 내가 알고 있는 재산은 돈을 불리는 것밖에 없는데 돈을 말하는 건가? 근데 지식도 재산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다행히도 지식재산이라는 게 요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다. 누구랑 함께 할 것이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지식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다. 따로 뭐 나오진 않네. 소관이 오늘 소개하는 식으로. 지식재산은 무엇일까? 이야기하기 전에 과거부터 얘기를 해요. 예? 뭔 얘기를 하시려고? 뭐 한 1900년대쯤? 아니, 삼한시대에서부터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때 저작권이 있었다고요? 아, 그렇게 먼저 의구심부터 가지지 말고 소관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 첫 번째로 이걸세. 이 유물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라는 주제어로 백제 이상이다. 바로 백제 금동 대향로라는 유물이다. 이게 뭘까? 말 그대로 향로네. 뭐로 만들었는데요? 금동으로. 그럼 누가 만들었는데요? 백제 때. 와하! 그래서 백제 금동 대향로군요. 맞네. 그래서 유물 이름이 아주 정직한 몇 안 되는 유물 중에 하나요. 자, 백제 금동 대향로, 이렇게 커다란 유물인데 뭐부터 봐야 될까? 위에서부터 한번 보자고. 보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손잡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 그리고 이게 잘 보면은 위에 날개가 쫙 펼쳐져 있어서 비상하려는 동작을 취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산악과 신선세계가 표현이 되는 몸통 부분인데, 지금 보아하면은 뭐가 되게 다양하게 많지. 향로다 보니까 불을 지펴서 이렇게 위로 쫙 하면서 올라와. 연기들이, 이 산들이 크게 5악,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5단 25개의 산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엇갈리게 좀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게 사실 중국으로 좀 더 가서 한나라 때 유행을 좀 했었던 향로의 양식을 백제에서 고유의 방식으로 전환해서 만든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향로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산들 사이에 자세히 보아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있어. 여기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동물도 있고, 그리고 위에 보아하면은 뭔가 악기 들고 이렇게 서 있지. 악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신선들과 짐승들이 있는데, 이 짐승들이 지나가던 길 고양이 넣고 싶어가지고 그린 게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동물이 아니라 신비한 동물들, 신선세계를 표현한 거다. 그러한 도교적인 사상이 보여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네. 뿐만이 아니라 연꽃 부분도 있어. 이게 어디 부분이냐? 밑에 부분이요.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보여주자면은, 평상시 합쳐져 있는 부분으로는 많이 봤을 터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는 못 봤을 것이고, 여기 보아하면은 연꽃잎들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다양한 금수들이 표현이 되어 있네. 그래서 5겹으로 5단 8겹의 면판으로, 흔히 말하는 연화화생. 연화화생은 불교라고? 맞네, 불교 얘기요. 즉 백제에서 유행하고 있는 문화들과 이상적인 것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했다. 힙한 밈을 다 때려박은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놈은 내 인생에서 처음 보는 것 같긴 한데, 밈은 아니고 정확하게 좋은 것들만 좀 넣었다고 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밑에는 용 부분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받침으로 본 사람도 많을 텐데,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다리 하나를 공중에 솟구치게 하고 몸통 갈기에 받쳐 올라가고 있네. 근데 이게 왜 지식재산이랑 연관이 되어 있냐고?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게. 두 번째, 어떤 걸 얘기할 거냐? 예요, 세공이요. 신라다. 사실 소관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 신라의 금세공은 수준이 다르다. 나머지 국가들의 금세공도 아름답지만 유별나게 신라의 금세공만큼 화려하고 섬세한 것들이 없는데, 그러면은 신라의 수많은 금세공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온 것이냐? 성각, 단화, 쌍조, 문, 금, 박이라는 요 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한다. 와, 되게 화려하지? 저 금박에다가 금속 붓을 하나씩 만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22년 6월서부터 10월 동안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진행을 했었던 3cm에 담긴 금빛 화조도라는 전시에서 한번 우리 백성들한테 공개가 된 적이 있소이다. 이거 나왔을 당시 난리가 났었던 유물이었는데, 왜 그러냐? 크기가 작아졌는데요? 아니야, 아까 거는 보기 쉽게 표현을 한 거고, 이게 실제 크기야. 그럼 얼마나 작은 건데요? 보통 돈으로 비교하면은 빠르게 이해를 하더라고.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작은 금박에다가 세공을 입혔다. 왜 이게 발견이 됐을 때 난리가 났을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크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대감님? 가로로는 3.6cm고 세로로는 1.17cm. 요만한 크기에다가 어떻게든 세공을 한 거다. 이게 가운데에 8겹의 꽃이 있고 주변에 새가 있지 않나요? 이거 새 뭘까요, 대감님? 이렇게 물어볼 텐데, 나도 몰라요. 예? 아니, 대감님 다 아는 거 아니었사옵니까? 나도 사실은. 다만 소관이 듣기로는 이 새가 몇
비둘기라는 추정은 있기는 하네.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고. 이거 어디서 발견이 된 거냐? 동궁과 월지 나 지구에서 발굴이 됐고, 그래서 최초 발견했을 당시에 금박이다 보니까 구겨져 있었어. 각각 한 점 한 점 발견이 돼가지고 이거를 합치게 된 거예요. 아마 8세기 때 통일신라 당시 때 만들어 둔 유물일 거다라는 얘기는 있소이다. 이게 발견됐을 당시에는 뭘 말하는 걸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회의를 한 결과 이 유물이 신라인이 추구하는 이상형과 정신세계를 표현한 걸 거다. 근데 사실 조선인이 소관한테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신라인의 이상세계는 조선인의 이상세계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관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깜짝 놀란 부분이 완성도 높은 금속 세공 기술이다. 보면 알겠지만 그냥 미치광이가 따로 없다. 이게 성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두께를 얘기 안 했잖아. 0.03mm, 그리고 저기 표현되어 있는 거 0.05. 근데 사람 머리카락 굵기가 0.08이야. 내 생각에는 신라가 멸망한 이유는 신라 전성기 때 잃어버린 기술을 복원하려다가 실패한 거야. 이거 서라벌 어디 발굴 안 한 지역에 확인해보면 반도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황룡사 구축목탑도 있네. 왜 이거는 사진이 없냐고? 사진을 갖고 올 수가 없었네. 냉정하게 사실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제는 없어요. 글자로만 만날 수 있는 존재고 몽고라는 자연재해를 만나서 남는 게 없더라. 그래서 이게 구축목탑이 왜 중요하냐? 황룡사가 신라가 추구하던 가장 이상적인 불국토를 실현하려던 무대야. 그래서 그런 무대에다가 9층짜리 목탑을 지었으면 얼마나 더 중요한 위치였겠는가. 절에서 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작지가 않거든.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탑이 신라 왕경의 도시 표식물이며 백제장인이 함께하고 고구려적 건축 요소도 담겨져 있어요. 기록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 그러면은 몽고 때 불탔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높이가 82m 정도나 되는 거거든. 600여간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여러 차례 좀 벼락이랑 화재 같은 게 있었네. 통일신라 시대 때는 2차례, 고려 시대 때는 3차례, 총 6번 중건했다는 거. 그래서 지식재산 이야기는 언제 합니까, 대감님? 잠깐만 더 조용히 해보시게나. 송환이 얘기를 해주겠다니까. 그래서 사만때의 여러 가지 유물들과 건물들 얘기를 하였었는데, 고려도 빼먹으면 안 되겠지. 고려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행하고 인기 좋았던 게 있었다. 바로 요거다. 천하제일. 이번 주제는 천하제일이요. 비색이다. 대가님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지금 자네가 보고 있는 저 색을 비색이라고 얘기하네. 근데 그게 왜 중요하죠? 청자 얘기네. 고려청자 맞네. 고려청자를 좀 얘기하고자 하네. 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자기 같은 경우에는 청자, 투각, 칠보, 무늬, 향로네. 이름이 길지? 뭔 소리냐? 여기에 모든 특징들을 다 적어냈다. 근데 이걸 왜 보여주나요, 대감님? 이게 한 몸뚱이로 보일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분리가 돼. 분리가 안 되면 향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 결국에는 이 청자에서 얘기할 부분이 뭐냐? 도자기요. 근데 도자기는 사실 한 단어가 아니에요. 도자기는 도기라는 물건과 자기 라는 것이 합쳐져서 도자기라고 불려지게 되네. 근데 도기는 상대적으로 제작의 난이도가 낮은 편인데, 자기는 애초에 만드는 흙부터 특수한 흙들을 사용을 하네. 장소도 중요하고 만드는 방법도 어려운데 고려가 두 번째로 자기를 만들어냈다. 근데 이 청자가 천하제일이란 얘기 아까 맨 처음에 봤을 것이요. 태평요인이라고 사람이 한 명이 살았소이다. 송나라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증금이라는 자기 서적에다가 티어 게임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티어 게임이 등급을 나누잖아. 세상에서 제일 최고인 건 뭘까? 이거를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뭐라 적어놨냐? 고려비색이 천하제일이다 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고려비색이 뭔데요? 고려비색의 얘기를 하려면 또 서궁으로 가야 되네. 송나라 사람이요. 이제 고려에 방문을 했어요.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걸 기록을 한 거야. 후기를 막 적고 다닌 거지. 근데 여기 뭐가 있었냐?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고 고려 갔다 온 뒤에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림까지 막 그렸는데,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에는 비색이라고 부르는데, 근래에 들어 제작 기술이 정교해져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있네. 이게 뭔 말이냐? 야, 고려 사람들이 도기 색깔 푸른 거를 비색이라고 부른대. 근데 얘네가 푸른 색깔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졌어요. 그리고 빛깔도 나쁘지 않아.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고려비색이다. 이 책을 바탕으로 송나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지. 고려 자기가 비색을 띠고 있는데, 송나라 때 사람이었던 태평노인이 자기 서적에다가 고려비색이 천하제일이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들 거예요. 고려비색이 천하제일이라고? 근데 자기를 만든 건 세계에서 두 번째라며. 첫 번째는 옆나라예요. 송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청자들이 많았었는데, 그 송에서 제작을 하는 유명한 청자들이 전부 제외되고 고려의 청자가 천하제일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려의 청자가 굉장히
고평가를 받았다. 근데 이게 사라졌어요. 실전됐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대감님? 조선 후기 때 성호사설 적었던 이익이라는 실학자로 많이 유명하던데 요즘 백성들한테는 이 이익이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적네. 고려 자기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원나라에서 고려에 와가지고 물건 사갔다.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왜 지금은 그게 안 보일까? 옛날엔 그걸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모양인가 보다. 그런 걸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우리 집안에는 그게 전해져 온다. 우리 할머니가 정말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난리가 날 때도 고려 청자를 정말 소중히 갖고 갔다. 즉 고려 청자가 굉장히 값어치가 높고 소중한 그런 거지만 실전은 됐다. 지네 제작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왜 그럴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또 적혀져 있는. 이번엔 조선으로 좀 넘어갈 텐데, 가규 임금과 세자의 장거리 행차에 사용하던 가마.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른 예제들도 보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그래서 이 가마 만들 때 어려움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옵니까? 아니, 이 가교 말이요, 만드는 거 어렵다는 건 이미 눈치챘을 거 아닌가. 복잡한 구조니까. 근데 컨셉 아트가 있다는 거 아시오? 예? 조선이라며요, 대감님. 짜잔! 실제로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조선에는 컨셉 아트가 존재하오.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을 보아면은 가교라는 가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표현이 되어 있다. 말 그대로 도안이지. 컨셉 아트 북의 이름이 뭐냐면은 원행 정리 의계도이네. 원행, 원이라는데 다녀와서 이걸 정리한 의계의 그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 근데 원이 뭘까? 원은 무덤이요, 말 그대로 왕실 행사를 갔다 온 거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자, 의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네. 명종대왕께서 즉위하신 지 18년 되던 해 명종실록에 뭐라 작성이 되어 있냐면, 국가의 일이 있으면 의계를 만들어서 후세가 고찰을 증빙으로 한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소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국가 행사할 때마다 아니면 무슨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은 의계란 걸 만들어 선례를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과거서부터 수많은 국가와 백성들이 아름다웠던 유물과 유산들을 남겨왔었네.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결국적으로 장인들이 만들고 국가가 만들다 보니 이걸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러한 행위, 어떻게 만드는가,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지식들이 보존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일뿐만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이 중요성이 강요가 되는데, 대한민국은 뭐가 있느냐? 과거에 있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어떤 것들을 물려받았느냐? 뭐 예상은 했겠지만 굉장히 인기가 있는 K-팝 데몬헌터즈 캐대헌이라고 불려지는 것 또한 중요한 지식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요? 증명해 보세요, 대감님. 포작도 이게 뭐가 보이지? 뭔가 유사하게 뭔가 보여. 호랑이가 누구랑 닮아 보여. 파란색 돌연변이 그 뭔가가 막 보여질 것 같지? 아른아른하면서 오 비슷하다. 맞네, 더피. 얘도 있어. 걔는 눈 3개인데요? 아, 이거 뭐로? 하나는 여기 있고 반대편이 눈 2개일 수도 있어. 그림은 평면적이니까 아직 알 수 없는 법이요. 즉 이 캐디언이라는 게 이러한 전통적인 요소들이 활용이 되어졌다. 근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옵니까? 아니, 더 있어. 저승사자, 사자보이즈. 이 사자보이즈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사자보이즈의 정체가 뭐다? 저승사자다. 이 저승사자가 소관 때는 이랬어. 이게 사실상 저승사자 증명사진급이거든. 문제가 뭐냐? 저승사자에도 뽀샵이 있었어. 이걸 빼니까 뭐가 된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게 현실의 모습이었다. 이거는 좀 더 캐대언에 가깝지 사자보이즈 느낌이 확 들지 않는가. 그래서 이 두 개가 우리들이 말하는 죽고 난 뒤에 그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존재들, 저승사자가 캐대언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졌더라. 되게 흥미로운 요소들이었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 더 있다. 1월 오봉두. 이거는 이제 여러 차례 좀 나오기는 하는데, 첫 장면에서 뮤직비디오라고 하는가? 그게 나오는데, 어자에 앉던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뒤에 배경이 1월 오봉두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지. 그거 보면서 오 하면서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창작 그림이 아니라 이 1월 오봉두가 놓아지게 된 거다. 1월 오봉두가 무엇이냐면은 왕위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 중 하나고, 보통 어자 뒤에 놓아져 있네. 뭐 병풍 형태도 있고 붙여져 있는 형태도 있고 다양하긴 하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우리들의 옛날 과거 유산들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또 재미난 거,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느냐. 요즘 또 유행하는 것 중 하나인데, 뮤즈와 K 헤리티지라는 것들이 있더구려. 이게 뭐냐? 예전에 있는 조상들이 만들었던 문화재라던가 유물들을 바탕으로 다시 새롭게 물건을 창작해낸
대해서 기념품으로 판매를 하는 대표적인 주자가 뮤즈와 K헤리테이지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K헤리테이지 스토어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선 왕실등 만들기 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거든. 조선 왕실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 조선 왕실에서 이렇게 축하할 때나 연애도 같은 거 보하면은 거기에 붙여져 있네. 유물로 실제로 보면은 요렇다. 지어낸 게 아니라 사각 유리등이라고 해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 진짜 비슷하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 소관에 알기로 이게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미친 듯이 잘 팔려가지고 취객선비 3인방 변생 막걸리잔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더구려. 그래서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뮤즈에서 이제 판매하는 물품 중 하나인 것인데, 이거는 무슨 국가유산을 바탕으로 했느냐? 요거요.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김홍도가 그린 평안감사 향연도라고 해서 이제 평안감사가 향연을 열고 있는 그림이다. 그럼 여기서 아까 봤던 얘는 어디 있어요? 지금 보여진 그림에서 요쪽 부분, 여기 보이시는가? 이미 한 잔 마시고 쉬고 있는 중이지. 거의 이제 이 모습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어낸 거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소환이 사진을 못 갖고 왔는데 마패를 보여주자마자 눈치를 챘을 것이요, 교통카드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말이 지금의 교통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한 것 같소이다. 이제 알겠는가? 왜 지금까지 과거서부터 현대까지 얘기를 했는지? 우리들의 조상님들이 과거 사만 때부터 내려왔던 수많은 아름다운 국가유산들과 또한 작품들, 민속 물건들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재창조하고 판매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러한 지식재산이라는 거를 잘 보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어야 되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공기관이 지식재산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 고려청자 되면 안 되잖아. 그 전에 특허와 저작권을 봐야 되네. 정말 어울리지 않은 두 단어와 소관이 만나게 되었소이다. 그렇지, 요즘 이제 현대 법이 달라졌으니 말일세. 먼저 특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된다. 지식재산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특허라는 게 굉장히 중요. 지식재산은 말 그대로 지식 또한 재산이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란 걸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특허가 중요하다. 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왔을까? 1908년에 한국 특허령을 공포하였네. 그리고 1946년에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1961년에는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사법으로 분리를 하였고, 그리고 대망의 1977년 특허청을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특허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신경을 쓰겠다는 소리겠지. 게다가 1979년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인 WIPO에 가입을 하게 되고, 1980년에는 파리협약에 가입 또한 하네. 1984년에는 특허협력 조약에 가입을 하게 된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에 또 힘쓰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네. 그래요 대감님, 뭐 알겠습니다. 뭐 특허 이 정도로 신경 쓰는 건 알겠는데, 나중에 나도 지식재산이 침해당할 수가 있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러면 누구한테 보호를 받을 수 있죠? 바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침해 대응, 위조상품 단속, 해외 보호 지원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특허정보원이란 곳이 있는데, 여기는 정보 인프라를 제공해드리고 말 그대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거기에 더해서 시스템 운영조차 도와주고 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니요.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있는데, 전략 및 지원 중심 역할을 해주어서 또 다양하게 지식재산들을 보조해주고 있다. 나는 보호 및 침해 대응 보호 조직에 대해서 이제 안 것 같사옵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돼? 우리와 가까운 법률 집행 권리 관리 중심 기관에 대해서도 배워보자꾸나. 와, 지식재산처, 이게 뭐지? 놀라지 마시게. 지식재산처는 특허청에서 변경이 된 것이오. 그래서 이 지식재산처에서 뭘 해주냐? 산업재산권 집행 중심의 역할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여기도 빠질 수가 없는데, 왜냐? 아까 특허 얘기도 했지만 사실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게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 저작권. 쉽게 설명을 하자면 디자인의 개념인 셈이지. 모양, 모습, 형태 이런 것들 또한 고유의 권리라는 걸 인정해주는 셈인 것이요. 발명만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내가 고유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주는 건데, 이것이 바로 저작권이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이 저작권 분야의 주요 집행 및 조정 역할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는 점, 고얀 놈들 깜짝 놀랬지 않았는가?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네. 근데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가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중심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네. 중심 기관이 필요하겠지? 우리들의 중요한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 타워, 말 그대로 21세기 지식재산 비변사, 바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이 역할을 진행해주고 있다. 즉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범정부적 전략, 부처 간의 조정, 계획 점검 역할 등을 담당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그리고 백성들에게 좀 더 나은 지식재산에 도움을 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 위원회이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소이다.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알아봤었는데 우리 고현놈들 어떠한가? 지식재산에 대한 소중함과 그것들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자리지 않았소이까? 유익하다니까 정말 다행일세. 옛날서부터 내려왔던 수많은 국가유산들과 소중한 지식들을 보존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우리 기관들을 믿고, 또한 우리 백성들도 추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모든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책과 계획을 점검 역할을 해주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모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소이다. 자, 그러면은 단물 다 빨았으니 꺼지시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바로 추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니 지식재산에 대해서 관심 많은 백성들과 고향놈들도 확인하고 행사에 참여해보는 건 어떠하겠소이까? 좋습니다.